기후금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후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사회 이후로 1.1도씨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2030년까지 1.5도가 오른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5도가 사실 뭐냐? 1.5도는 사실 굉장히 전환점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세요. 사실상 1.5도 이후부터는 그 기후위기가 더 큰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면 그 메탄가스 때문에 더 지구가 따뜻해지고요. 빙하가 녹아서 검은 땅이 드러나면 그 검은 땅이 흡수량을 늘려서 더 기후위기가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고, 바다가 40%를 그 탄소를 포집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도 바로 1.5도씨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현실들이 벌어지고 기상재해나 어떤 다양한 어떤 기후위기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의 출발점이 바로 1.5도씨입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인류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책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속주의. 가속주의와 두 번째는 감속주의입니다. 가속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요. 기술 문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거대 프로그램, 거대 계획을 통해서 사실상 빠르게 전환되는 길이고, 그것에는 사실은 그린 뉴딜, 우리가 잘 최근에 유행하죠. 그린 뉴딜, 기후금융, 탄소경제, 녹색기술, 기본소득 등이 있습니다. 감속주의는 우리 삶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상 이 방법으로는 탈성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더불어 가난 정동경제, 살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살림의 경제, 적정기술 등이 있습니다. 사실 가속주의와 감속주의, 전환은 빠르게 하고 일상은 느리게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투트랙, 어떻게 빨리 가면서도 느리게 가냐,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도 일상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투트랙 전략이 사실상 지금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다양한 특이점들이 동시적으로 다 작동해야 돼요. 사실은 작동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후금융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기후금융. 그 중에서 사실 기후금융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은 이 서울시 교육청 석탄 금고 금지 협약, 여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즉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이고요. 그 이외에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다양한 어떤 투자 금지와 어떤 투자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 이 사실 기후 금융 활동가들에 의해서 발현됩니다. 사실 석탄화력 발전소 투자 순위로 보자면 세계 3위가 우리 한국이고요. 사실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릴 만한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를 더 초래하고 미세먼지, 다양한 환경오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게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사실 값싸고 저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탄소 자물쇠 개념이라고, 그래서 한번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으면 30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투자금리 회수가 됩니다. 향후에 파리 협약이랄지 국제협약에 따라서 사실상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이상 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활동가들이 투자금을 더 이상 내지 말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큰 선언을 하면서 또 시대의 호응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후금융은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사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제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좀 지울게요. 대표적인 제도가 사실은 녹색 펀드, 기후 펀드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사실 뭐 기후금융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금융이 있고 그 하위로 녹색 금융이 있고요. 그 하위로 기후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위상인데 기후금융의 구성으로 보자면 기후 펀드가 있고요. 사실 뭐 파생 상품으로서 우리가 그 사실상 뭐 녹색에 대해서 착한 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후 펀드고 이명박 시절 때도 상당히 좀 파생 상품으로 드러났지만 실효성 갖지 못했던 어떤 펀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 공제, 사실 기후 공제는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돼 있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실험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기후 보험입니다. 기후 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특징을 갖는 생명보험과 달리 기상 재난이랄지 기후 위기에 대한 보험이고요. 사실 기후 보험조차도 이야기 구조를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개인별 보험의 형태가 되든 기상 재난의 보험의 형태가 되든 이야기 구조를 개발해서 보장성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구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보험도 우리 일상에서는 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먼 얘기다. 사실 이 기후 펀드나 기후 공제, 기후 보험을 통해서 뭘 할 거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뭘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서 마련된 종잣돈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실효성 갖는 거고요. 사실 뭐 이런 에너지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기후 금융을 작동시키려면 기후 금융에 대한 종잣돈이 필요한데 사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잘못을 시장이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등으로 굉장히 잘못했는데 또 금융이냐 이렇게 또 진절머리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시장의 상황의 개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자 형태로 투자를 했던 미래 투자 전망을 그나마 갖고 있었던 투자 형태에서 이제는 찰나의 단기 투기성 자본의 투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대라고 그래서 이자에서 지대로의 이행이고 결국 기후위기로 인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망을 상실한 자본이 이제는 찰나에서의 이득만 낳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래 시대에 대한 투자 전망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기후금융은 다시 장기 투자 전망 그리고 미래 시대에 대한 투자 전망을 다시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결국 기후금융이 이런 어떤 지속가능 금융이나 녹색 금융만큼이나 그 하위 그룹이긴 하지만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리더십을 치고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기후금융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기후금융의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좀 차근차근 얘기해 보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첫 번째는 MMT입니다. MMT, 모던 머니터리 테오리라고 그러세요.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이 사실 뭐 MMT 그러면 약어라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대 통화 이론이고, 이 통화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정, 세입 세출이 일치한 형태입니다. 재정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는
통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통화. 돈을 찍어내는 역할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상황에서는 세입세출이 딱 일치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제로 회계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돈을 찍어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건. 즉 돈을 찍어내서 이 찍어내는 것은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부채 신용이 아니라 그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부채 신용을 펼치는 게 아니라 국가 신용을 통해서 이게 바로 돈을 찍어서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후금융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건 GDP에 바로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그 재정 적자 이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상 이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준다 이 개념이 굉장히 공상적인 발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양적 완화의 형태로 기업에게 돈을 줬던 지금까지 과정을 보자면 사실상 그것도 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은행한테 부채 신용 형태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 신용을 바로 발휘해서 돈을 찍어서 바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 MMT가 사실상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MMT 얘기를 하면 또 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MMT는 사실상 현재에서 굉장히 좀 유력한 방법이고 사실 화폐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순환을 만들고 화폐는 사실은 통화주의 정책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양과 순환입니다. 양과 순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양과 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MMT론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가속주의 방법으로 MMT 돈을 찍어내서 재원으로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MMT를 사용할 정도로 돈을 찍어내서 푸는 방법까지도 구사할 정도로 MMT에 대한 또 부상이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기후 국채인데요. 지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녹색 채권이라고 하면서 100조를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 사실 기후 국채가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채권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찍어가지고 발행하는 겁니다. 사실 채권은 또 이 세입 빚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빚을 대거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거고요. 사실 기후국채는 독일에서 상당 규모의 기후국채를 찍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했는데요. 특징은 사실 독일 기후국채의 특징은 마이너스 국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향후에 25% 정도 이렇게 그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 한다면 기후국채는 6% 정도의 마이너스 6% 정도의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국채를 찍어서 이 정도 마이너스도 사실은 이득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해냈다는 것이 독일 국민의 저력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국채를 찍는다면 어떨까요? 살까요? 사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 독일 국민들은 사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경기 후퇴가 예고돼 있다.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사실상 도달한 거고 기후국채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으로 또 대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세 인상이고요. 전기세 인상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의 방법과 무상증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스웨덴의 방법인 유상증자의 방법이고요. 사실 전기료죠. 전기료. 제가 좀 전기세라고 그러는데 전기료 인상. 유상증자의 방법은 10,000원의 전기세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더 플러스돼서 10,000원의 주식이 또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0원을 총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료가 비싸지 않냐 이렇게 할 텐데
이 주식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제로기 때문에 10,000원을 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스웨덴에서 이렇게 유상 증자를 통해서 주주가 되게끔, 소비자가 주주가 되게끔 만든 이유는 주식을 바로 갖다 팔지 않게끔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의 전기세 인상을 통해서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전기세 인상이 바로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통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전기세가 비싸야지 좀 경쟁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값싼 전기는 사실 핵발전이랄지 석탄화력 발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전기인데, 그게 아니라 비싸다면 사람들은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이 될 거고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사실 2025년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 발전소조차도 추월하는 값싼 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세 인상을 통해서 미리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MMT, 기후국채, 전기세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공제 이런 것들을 돌리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의 수익은 뭘 하냐? 사실 기후금융은 수익 여부하고는 상당히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익 여부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종잣돈으로 어떻게 하면 금융을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탐색이 있습니다. 그런 점인데, 사실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도들을 돌려서 사실상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그 그린 뉴딜이라고 최근에 되게 앞서 강의를 할 텐데요. 그린 뉴딜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이 기후금융과 그린 뉴딜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앙상블을 이루면서 사실상 기후금융에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린 뉴딜에 또 쓰고, 또 기후금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속주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자면요, 가속주의는 다양한 경우의 수, 특이점들이 다 그 동시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모든 걸 통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뭐 탄소경제, 그린 뉴딜, 기후금융 다 특이점들이 어우러져서 각각의 특이점들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갖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로서 탄력성 갖는 그런 과정으로서 또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의 도전, 사실 뭐 지금은 출발점이고, 사실 뭐 기후금융 활동가들이 아직 소수인데요. 사실은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금융 활동가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이 또 부각되고, 또 우리의 선택의 경우의 수 하나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흥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